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영수는 친구들과 함께 워크숍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평소에 지나치지 않던 작은 산길을 통해 돌아가기로 했는데 그 결정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의 시작이었다. 시골의 공기는 신선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해가 지면서 하늘이 어두워졌고 갑작스레 자동차가 멈춰버렸다. 영수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엔진을 살펴보았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산길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황당해하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머리카락에 웃자란 허름한 집을 발견했다. 그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영수와 친구들은 그 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은 유난히 고요했고 창문들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렸다. 오래된 문은 삐걱 소리와 함께 조금 열렸다. 내부는 어둡고 음침했다. 영수가 죄송합니다. 혹시 사람 계신가요? 라고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입구에 들어섰다. 정적 속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콩소리에 모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영수는 핸드폰 플래시로 방안을 비춰보았고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벽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들에게 물밀듯이 압도적인 불안감이 몰려왔다. 그들은 집의 주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어떤 방도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영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가느다란 잡음 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 가지마, 가지마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다. 친구들은 그 소리에 더욱 공포에 질렸다. 그 순간 뒤에서 흐릿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본 영수가 소리쳤다. 모두 급히 돌아서자 누구도 없는 텅 빈 복도였다. 신기루를 본 것인지 헷갈렸지만 그 현상은 분명했다. 친구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길 원했으나 문은 갑자기 첼 움직이며 잠겨버렸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은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창문조차 굳게 닫힌 채 요지부동이었다. 그러자 불쑥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등이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영수는 갑자기 자신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정신을 집중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 했고 깨어난 듯 눈치챘다. 무엇인가가 그들을 이 집에 붙잡아두려 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묵직한 금속성의 열쇠를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 그것을 사용해 필사적으로 현관문 열기를 시도했고 다행히 문이 열렸다. 그들은 반쯤 패닉 상태로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경이롭게도 차는 갑자기 아무 문제 없이 시동이 걸렸다. 무사히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상한 집에서 있었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공포는 가슴속 깊이 남아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 집의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그런 출입금지 구역에 발을 들일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집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이 이상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저주받은 곳으로 소문나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라진 마을 주민들의 영혼이 떠돈다고 믿고 있었다. 영수와 친구들은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자신들이 잠시나마 휘말렸었다는 생각을 하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날의 경험은 그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들의 여정은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섬뜩한 경험으로 기록되었다. 그 일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공포의 비밀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김영수라는 평범한 대학생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가 겪은 일들은 지금까지 도그를 괴롭히고 있으며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김영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다. 학과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좋아하는 청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아반동 멘트하우스에 대한 소문을 읽었다. 이 집은 서울 외곽의 한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무서운 이야기나 귀신을 믿지 않았던 영수는 친구들에게 그곳을 한번 방문해보자고 제안했다.
친구들 역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말을 이용해 그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주말, 그들은 늦은 오후에 서울을 출발해 그 집으로 향했다.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험해지고 주변은 온통 나무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인적이 드문 길을 한참 달리다가서야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은 붕괴 위험이 있어 보이는 오래된 목조 가옥이었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집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주변을 조사하기로 했다. 집 주변엔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하지만 집의 어떤 창문은 한쪽이 깨져 있었고 유리 조각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해가 지고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던 청춘의 여유는 긴장감으로 바뀌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은 그들을 집 안으로 이끌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나무 마루가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며 그들을 반겼다. 먼지로 뒤덮인 가구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녹슨 거울 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영수는 바닥에 떨어진 독특한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다. 은빛의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로 어딘가에 기록될 만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서 자세히 살펴보았고 순간 알 수 없는 한기가 몸을 감쌌다. 그 순간 뒤쪽에서 갑자기 친구들이 소리를 질렀다. 거실 쪽에서 찬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플래시 라이트를 켜서 그곳을 비춰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놀란 친구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영수는 목걸이에 대한 호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영수는 목걸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향했다.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며 주위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방 가운데서 그는 그들이 방금 지나온 공간과는 다른 차원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거실 한편에 자리 잡은 책장은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뭔가에 이끌리듯 한 권의 책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손때가 잔뜩 묻은 오래된 일기장이었고 표지에는 누군가 붉은색 잉크로 적어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선희. 일기장의 내용을 훑어보니 이선희라는 여성은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았다. 그녀의 글은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담고 있었으나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이상한 내용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가족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로 인해 점차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심장을 관통하듯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곳에 영원히 갇혀 있다. 그 순간 영수의 귀에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집의 어떤 부분에서 온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의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깜짝 놀란 그는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친구들은 모두 거실 입구 쪽에 모여 있었고 그 날카로운 속삭임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그는 빠르게 플래시 라이트를 켜고 주변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거실 벽에 그려진 오래된 벽화가 비춰졌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었고 낡고 찢어진 벽지 사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남포등이 깜빡일 때마다 영상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그들은 그 집을 빠르게 나와 차로 돌아왔다. 그들은 영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지만 그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착각이었던 것 같아라며 얼버무렸다. 그러나 그날의 경험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영수는 인터넷에서 이선희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단서를 모은 결과 그는 이선희가 과거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과 격리되어 이 집에서 살다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 집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영수는 자신의 방에서 똑같은 은빛 목걸이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목걸이는 바로 그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어렴풋이나마 익숙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김영수는 지금도 이 사건을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에 종종 올라오는 이 집에 대한 글들을 보며 그날의 경험이 그저 꿈은 아니었음을 그저 스스로 깨달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는 유명한 공포의 장소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숲이라 불렀다. 숙소에 짐을 풀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호기심에 그곳을 탐험하기로 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우리는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겨 귀신의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서늘한 공기가 주변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귀신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친구 중 하나가 무심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며 나뭇가지가 우수수 흔들렸다.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귀신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숲을 더 깊이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불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빛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곳에는 작은 폐가가 있었고 우리는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사진의 얼굴들은 전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혹시 이거 없어졌다는 마을 사람들 아니야? 라고 말하며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모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 다음 폐가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서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너무 두렵고 이상해서 우리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숲을 빠져나오는 길은 이전보다 더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다. 나무 그림자들은 마치 우리를 잡아끄는 듯했고 발 밑에 나무 가지들이 깨지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뒤따라오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건 장난이 아닌가 보다 란 생각에 사로잡혔다. 결국 우리는 서둘러 숲을 빠져나와 안전하게 숙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 끝나지 않았다. 잠을 청하려 누웠을 때 방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문득 내가 숲속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들린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주인 아주머니께 혹시 귀신의 숲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주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꺼려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거긴 안 나가는 게 좋아. 거기 숲 때문에 마을에 자꾸 사람들이 없어져. 근데 거기를 갔다 왔는데도 당신들이 무사하다니 용하긴 하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날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소름이 돋곤 한다. 지금도 그 숲에서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그날의 경험은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다.